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차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동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 청와대 부지, 그 땅의 역사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청와대 자리가 풍수가 좋다 나쁘다 여러 논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이 장소에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오늘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대통령 관저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모든 지정학적 갈등의 중심에 항상 에너지 문제가 요즘은 놓여 있습니다.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 에너지 주도권, 패권을 놓고 각 나라와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 치열한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새로운 부와 권력, 기회를 재편하는 에너지 기후 지정학을 다룬 뉴맵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예전부터 왕이 사는 집은 사람들의 항상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청와대 터가 요즘 여러 가지로 입길에 오르고 있는데 여기도 원래 1000년 전부터는 궁궐터였다고 하죠. 미국의 백악관은 왜 거기 있고 이름은 또 왜 백악관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이런저런 궁금함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역사 속 경제 이야기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청와대 터가 예전부터 궁궐터였어요, 거기가? 그 요즘 뭐 언론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도 접하셨겠지만 예. 뭐 1000년 뭐 도읍지 터다라고 말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이제 왕이 사는 궁이 자리 잡은 것은 1104년 고려 숙종 때 거의 뭐 1000년 전이었거든요. 고려 때는 수도가 저기 저 지금의 개경이죠. 거기 아니었어요? 고려는 그 개국 초부터 왕건 예. 이 약간 도참설이라는 걸 믿어가지고 풍수상 120년이 지나면은 이제 고려에 이제 구군이 다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수도를 여러 개 만들어서 로테이션으로 돌리자 이런 주장이 제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물론 개경이 이제 주 캐피탈이죠. 그런 다음에 저 북쪽에 있는 평양, 지금의 평양을 서경이라고 두고 지금의 서울, 한양이죠. 여긴 남쪽에 있는 수도라고 해서 이제 말은 많았었는데 예. 1104년에 고려 숙종 때 실제로 여기 궁을 만들어요. 지금의 청와대 터에. 서경과 남경을 두고 왔다 갔다 하자. 그 역사를 미뤄보면 일본도 우리 땅이었네요. 역시 동경이 거기 있죠. 아니 이런 심각한 프로에서 그 악의제 개그를 하시면 농담이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남경이라고 해서 일단 약간 진짜 서울은 아니지만 살짝 약간 서운 같은 느낌. 약간 뭐라고 할까 세컨 캐피탈로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세종시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남경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오늘의 주제인 그 청와대 터 거기가 남경의 특히 중심지였다는 게 밝혀진 겁니까? 그 태조실록을 보면은 그 예. 남경 궁궐터가 어딘가 대충 추측이 가능한데 지금의 경복궁 북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청와대 주변을 그 남경 궁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성계가 예. 이제 그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천도라지 않습니까? 예. 개경에서 이제 지금의 한양으로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궁궐터를 보러 다니다가 지금의 경복궁 자리에 와가지고 여기가 예전부터 고려의 이궁이었던 행궁이었던 이제 그 남경 궁터인데 정말 명당이구나. 여기다가 새로운 도읍을 만들자라고 했다는 언급이 있거든요. 그럼 그 자리겠네요. 그렇죠. 지금 자리. 그 자리 청와대 자리예요, 지금요. 경복궁 자리일 수도 있고 광화문 자리일 수도 있고 대충 그렇진 않아요. 대충. 근처죠. 서촌, 광화문 뭐 이런 요 동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성계가 근데 그러면 왜 그 천도를 했을까요? 원래는 이성계는 고려 사람이었으니까 네. 개경이 기본적으로 터였을 텐데 나라를 다시 세우면 보통 한번 그냥 이사 한번 가지 뭐. 그렇죠. 이사 가야지. 네. 무서웠던 거예요, 이성계가. 뭐가요?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논쟁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전 왕조의 왕족이었던 왕씨들, 뭐 왕종근, 왕영은 씨들 등등등. 예. 왕씨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간간히 구테타 시도가 있었어요. 다시 이전 왕씨 왕조를 이제 복원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예. 결국에는 이 왕씨들을 다 강화도와 거제도로 싹 다 보내버려요. 유배를. 유배. 예. 보낸 다음에 그 유배간 상태에서도 약간 구테타 시도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문을 연 조선에서 저 왕씨들 특히 왕이 계승 순위에 있는 왕씨들 가만 놔두면 이 제2, 제3, 제4의 구테타 시도가 있을 것이다.
처리하자. 근데 이성계는 자기 손에 이제 피를 묻히기 싫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이제 그 대소신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비밀 투표가 아니었어요. 그 무슨 말이죠? 왕 씨를 살려주자 하시는 분들은 이쪽 투표함에 넣고 네. 죽이자 하는 사람은 저쪽 투표함에 넣으라고. 각자 이름 써서. 네. 이 기자님 같은 경우는 어디다 넣을? 저는 대세수능형이기 때문에 이건 투표를 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전하. 그냥 밀어붙이십시오. 예, 뭐 그랬겠죠. 나중에 출마하시겠네요. 네. 항상 양지 바른 곳을 맞습니다. 지향하면서. 예. 그래가지고 눈치가 보이니까 대부분의 이제 신하들과 재상들은 다 주기자 쪽에 투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주기자 쪽에 투표한 재상들이 다 전 정권, 왕씨 정권에서 또 한 자리 하시던 분들이었거든요. 되게 그런 분들은 어디서든 한 자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들의 입장도 약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이 만약에 역구태타가 일어난다. 왕씨가 다시 이제 그 정권을 잡는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죽은 목숨이에요. 기명 투표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성계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본인의 운명과 자신 그 이성계의 운명을 공동체로 만들어 놓으려는 생각이었는지 우리가 모르겠네요. 남이가 이거. 내가 칠각하면 당신도 죽어. 당신도 죽어. 지금 다 지금 이름 써 붙여놓은 거 봤지? 너 지금 죽이자고 투표했지? 끝까지 다 밀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왕씨들 물론 야사에는 뭐 수백 명을 죽였다고 나와 있는데 정사에는 한 150명 정도를 죽였다고 하거든요. 왕씨들을 그 거제도와 이제 그 강화도에 있던 왕씨들 왕위 계승 순위가 있던 속였대요. 자 육지로 나오십시오. 다시 육지에서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성계가 좀 마음이 변했나 봐. 아이고 이제 파도 소리 좀 안 듣겠네. 배를 탄 순간 잠수부가 배 밑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수장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물에 빠지기 전에 이성계 내 이놈 저승에서 내가 널 가만두나 봐라 이 소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소리를 듣고 자꾸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이성계가. 이 왕씨들이 500년 동안 통치했던 이 개경 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수도를 옮기자 해서 어디가 좋을까 후보지를 내봐라. 후보지가 나왔던 것이 계룡산. 예. 원래 거기다가 천도를 하려고 했어요. 가서 이제 보니까 뭐 풍수적으로 좋으니까 자 여기가 정말 명당 자리 같으니까 여기다 새 궁을 지어라. 10개월 동안 공사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저기 전하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터가 안 좋은 터인데요. 이 소리를 하자마자 바로 공사 스탑. 다시 알아보라고. 터를. 예. 다시 알아봐 가지고 최종 두 후보지가 압축이 됐는데 예. 하나가 어디냐면 지금의 경복궁터. 두 번째가 무악. 무학이 아니라 무악. 어디예요 거기는? 독수리. 연세대학교. 그 동네. 그 두 개를 갖고 온 거예요? 거긴 사실상 한 동네 아닌가요? 네? 아니 지금은 청와대 터나 연세대 터나 뭐. 물론 저기 독립문터널 하나 지나고 그 동네가 그 동네인데 네. 어디에 주궁까지 들어가냐에 따라 가지고 정확히 이게 그 도시 설계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무학, 지금 신촌 연세대학교 자리죠. 예. 거기가 이제 주궁, 거기 경복궁이 들어갔다고 하면은 종묘는 지금 이화여대 자리가 되어버리고 지금 여기 상암 여기가 남대문. 그쯤 됐겠네요, 그죠? 그렇죠. 남대문 방송국이 됐겠죠. 서울 집값에 약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았던.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때로 가시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신촌으로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의 그 경복궁터로 할 것인지 하다가 이제 그 이성계가 이쪽 경복궁터로 하자 해서 거기에 주궁이 건설이 된 거죠. 예, 그렇군요. 계룡산도 가려고 했다가 신촌도 가려고 했다가 여기로 결정됐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제 개경으로 갔다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마지막으로 지금 그 경복궁터를 이 수도궁으로 결정한 건 이방원, 태종 이방원인데 참 쉽게 결정을 했어요. 하도 개경으로 돌아가자, 아니다 한양으로 가자, 개경으로 가자, 왔다 갔다 하니까 요즘 같았군요. 아니 이런 민감한 얘기를. 그래서 1차 왕자의 날이 이제 그 한양에서 벌어지니까 여긴 터가 안 좋다. 다시 개경으로 가자 해서 이대왕 그 정종 때는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요. 근데 웬걸 개경에서 또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그 원래 정권 초기라 그렇게 그런 건데 다들 이제 터가 안 좋다고 생각했군요. 그래서 이방원이 다시 이제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결정을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야사 아니에요. 정사에 나와 있어요. 예. 태종실록에 그 이방원이 야 그때 마지막으로 초이스가 또 신촌 연세대학교랑 경복궁이 또 나왔거든. 너희들 좀 조용히 하고 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종묘에 들어가가지고 예. 지금부터 내가 결정을 내리는데 여기서 나오는 결정 토달지 말라고. 그래서 뭐로 했냐면 투전으로. 동전 던졌어요? 동전 던지기. 이방원이 인생을 아는 분이었네요. 에? 원래 늘 저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이 된다는 건 어차피 51대 49의 선택일 뿐이다. 그러니까 뭘 선택해도 크게 손해날 것도 없고 크게 이익될 것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쭈꾸미를 먹을지 삼겹살을 먹을지. 그렇습니다. 짜장면 짬뽕도 그게 51대 49니까 짜장면 선택하면 짬뽕이 아쉽고 짬뽕을 고르고 나면 짜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할 게 없다고요. 동전 던지는 게. 짬짜면 말고 그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연세대학교랑 경복궁이랑 반반씩 이렇게 나눴어. 아니면 스케일 크게 그게 다 그냥 여기 다 큰 궁궐 범 지어라. 사냥권이라서. 그래서 이방원이 동전 던지기로 한양을 수도로 정했다. 이거는 정사로 남아 있습니다. 동전으로. 동전으로. 그리고 나서 그럼 거기가 궁이 됐으면 지금의 청와대 자리는 조선시대에는 궁은 아니었죠. 궁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궁의 뒤쪽이죠, 거기가. 궁 뒤쪽 그 신무문 근처인데 예. 거기가 그 왕이 농사를 친경이라고 해서 직접 농사도 짓고 텃밭. 그리고 왕이 활쏘기 연습도 하고 그런 다음에 대소신료들과 연회도 베풀던 정원이었거든요. 약간 캠핑장 분위기네요. 캠핑 그렇죠. 글램핑장이었었죠. 예.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글램핑장도. 예. 여봐라. 여기 이름을 뭐라고 질까? 이 정원을. 전하. 앞에 있는 궁이 경복궁이고 뒤에 있는 문이 신무문이기 때문에 한 글자씩 따가지고 예. 경복궁의 경, 신무문의 문, 경무대로 하는 게 어쩌겠습니까? 경무대 좋다. 그래서 그 정원 이름이 경무대가 된 거예요. 대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높은 그 그렇죠, 평평한 그렇죠. 마당 같은 걸 대라고 하죠. 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경무대를 나중에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이 지은 이름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복원한 거예요. 경무대라는 예. 옛 이름을. 예.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럼 그런 글램핑장으로 썼던 그렇죠. 조선 조선 내내. 예. 27명 왕들이 여기서 오늘 글램핑 해볼까? 오늘은 삼겹살 뭐로 구워 먹을까? 그러다가 그러면 그 이후에 대통령이 묵는 숙소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 청와대로. 이게 그 경무대 정원을 유지를 하다가 예. 일본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국권을 찬탈한 이후에 예. 여기 또 일본인들이 풍수를 잘 봤다 못 봤다라는 설도 있는데요. 이건 카드라 설이에요. 예. 그 이제 일본 총독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북한산에서 이어오는 기가 북악산을 지나가지고 경복궁을 찍고 남산으로 간다. 예. 이걸 끊기 위해서 길을 어디다가 이 조선 총독부 관제를 지을까? 예전에 경무대터에 지어서 맥을 끊자 아하. 해서 조선 총독부 관저터가 거기 있었거든요. 지금은 청와대 자리에. 거기에 좋은 집을 지으면 맥이 끊겨요? 일단 길을 끊어버린 건물이 들어가니까. 건물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지었다라는 설도 있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미 군정 때 하지 중장, 예. 하지 중장이 또 관저가 됐다가 나중에 국권을 되찾은 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통령 관저 경무대를 지을 것이야. 여기로 따라하시게요. 네. 집을 짓도록 하시오. 제가 좀 더 비슷하지 않나요? 근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네. 경무대에 들어가자마자 맨 처음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들어가서 뭐 한번 둘러봤겠죠. 뭐 그러니까 제기차기를 건물 하셨겠어요. 대부분 건물을 그 총독 관저 건물 그대로 썼는데 네. 이것도 카드란데 망치 가져와 하면서 전국계 탕탕 전구가 다 일제 전구였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오해하시는 것이 예.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과를 떠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네. 이거 일본 전구야 탁탁탁탁 전구를 다 망치로 깼다. 처음에 들어가서 네. 일종의 퍼포먼스였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그것도 뭐 어디 역사에 나옵니까? 이건 야사입니다. 그랬다는 설이. 네. 그러면 청와대라고 이름은 언제 지어졌어요? 원래는 경무대였을 텐데. 경무대라는 그 조선시대 때 정원터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왔었는데 예. 그 이제 그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이후에 이제 윤보선 전 대통령이 네. 지금 경무대 들어간 다음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런 약간 흔적이 남아 있다. 경무대라는 그런 이름 자체에서 그래서 이름을 바꾸자. 똑게. 예? 아니 아닙니다. 또 그러니까 네. 또 뭐 망치 가져. 깜판 내려. 네. 네. 마치 이제 새로 이제 신축한 건물의 이 기와가 청색이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로 그때 윤보선 대통령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그때 이름을 바꿨다. 청와대로 이제 개명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이후에는 그때부터 쭉 계속 청와대.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청와대죠. 그렇죠. 청와대로 쭉 가다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한번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똑게. 네. 임자 망치 좀 가져와봐 임자. 아 그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자 망치 없나? 망치 가져와. 지철이. 1대1 1승씩 각자. 그래서 예전에 특히 이제 그 왕과 황실, 특히 중국 황실을 상징하는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 예. 그 중국 황제들은 다 노란색 옷을 입고 그래서 청이 아니라 황자로 한번 바꾸자. 황화대? 그 황화대로 자 예. 한번 그 건의를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일이나 잘해. 황화대. 네, 가시죠. 라디오 극화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을 다 출연해가지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청와대다. 그렇죠. 이게 다른 나라도 대통령이 어디 특별한 숙소에 묵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냥 나 잠깐 집에 갔다 내일 출근할게 이런 대통령은 없겠죠? 대통령제를 지금 가지고 있는 나라 가운데서 거의 이제 우리나라 비슷한 케이스가 뭐 우리나라도 그 대통령제를 거의 카피해온 거기 때문에 예. 미국의 백악관이 대표적인 얘기죠. 백악관도 이제 대통령이 묵으라고 하는 그렇죠. 그 임기 끝나면 집 비워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 기자님 혹시 그 백악관이 네.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치고도 작고 네. 미국 아니라 한 나라의 대통령 집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좀 큰 가정집 규모. 그렇기도 하고 야 이렇게까지 경호를 안 해도 돼? 네. 돌 던지면 맞겠네. 이런. 실제로 1층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신청하면 그 단체 관광도 가능하니까. 뭐 그렇기도 하고 네. 그게 뭐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면 그 전 세계에서 공격하려는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되게 허술하네 생각보다. 아니 그러니까 그 바깥에 단박해서 예. 조 바이든 대통령 그럼 들린다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작냐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은 건국 자체부터 대통령을 무시하고 건국한 나라예요. 예. 미국은 의회 중심 국가였거든요. 아. 건국 아버지부터. 근데 의회 예전에 그 로마의 원로원 같이 의회가 이제 국가를 통치하기로 했었는데 예.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과 이제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징적인 뭐 국가 원수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누굴 만들까? 그러면 대충 의회 앞에서 네. 의회의 사회를 볼 수 있는 사람 하나 만들자. 아, 그럼 그래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사회자였어요? 그렇게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원래는 거의 안 쓰던 단어였던 예. 프레지던트를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은 프레가 앞이란 말이잖아요. 예. 지던트가 라틴어로 앉다거든요. 앞에 앉는 사회 보는 사람이란 뜻으로 프레지던트를 앉힌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 의회 건물은 예. 전 세계에 있는 의회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거대한 건축물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그럼 저 대통령 관저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만들까? 저기 영국에 있는 버킹엄 궁 같이 거대하게 하나 만들자. 아니라고. 상징성이 있는 그냥 앞에서 사회 보는 사람인데 그냥 검소하게 만들자. 네. 기준이 뭔가요? 남부에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장주 집 정도의 규모로 만들자. 아. 그래서 지금 백악관의 사이즈가 나왔어요. 아, 그 특별하게 크게 짓지 말자는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일부러 의회, 캐피톨이라고 하죠. 아. 캐피톨과 비교돼 가지고 확 격을 낮춰버리기 위해서 아하. 백악관이 지금의 백악관이 됐습니다. 그 미국 원래 미국을 만든 초기에 그 분들이 왕 되게 싫어하고 왕실 싫어하고 간섭 싫어하고 그러니까요. 우리끼리 좀 살려고 하는데 매번 뭐라고 하고 그래서 온 분들이라 또 무슨 왕을 만드냐고. 아 그래서 오히려 더 소박하게 네. 그랬군요. 이거는 손경제 아니면 들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다른 데는 별 관심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어디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너지 이슈가 갈수록 커지고 있죠. 이제는 에너지의 주도권을 누가 쥐는가를 놓고 전 세계가 물밑에서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또 권력과 부가 그것 때문에 달라지기도 하고 또 기회가 오고 가고 하는 게 다 에너지 문제입니다. 오늘 체크리스트 시간에는 주요 국가들이 에너지를 둘러싸고 요즘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를 다룬 뉴맵이라는 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맵이니까 새로운 지도라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도라고 하면 지형을 그린 지도를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작가가 이제 뉴맵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가 에너지를 두고 만들어진 힘의 지도를 그려보는 것. 예. 그리고 과거의 100년간의 에너지 지도가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에너지 지도, 100년간의 에너지 지도를 한번 내가 그려보겠다. 예. 이런 변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책의 순서가 첫 번째가 미국부터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지도, 그다음이 러시아의 지도, 중국의 지도, 뭐 중동의 지도, 그리고 나서가 기후 변화에 따른 새로운 지도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석유하면 중동을 먼저 떠올리지만 예. 이 책의 순서의 의미도 있거든요. 미국부터 다뤘다는 것도 참 재밌는 것이죠. 네. 이 책의 저자는 에너지 전문가입니까? 네, 맞습니다. 에너지하고 국제관계 전문가 데니얼 예긴이라는 분인데요. 예. 미국의 4개 행정부 에너지자문위원을 했었고요. 재밌는 게 하버드 경영대학원 시절에 에너지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보고서를 하나 썼는데 이 보고서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문 요청이 쇄도를 하니까 네. 스스로 자문사를 하나 만들고 아예 이제 에너지하고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네. 이분이 쓴 책 중에 황금의 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2권짜리 책이 있어요. 더 프라이즈라 그래서 네. 서점에 가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두껍거든요. 이걸 제가 두껍기로 유명해요. 네. 그 배고작이 참 좋습니다. 저한테 추천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읽는 걸 시도를 하다가 네. 1권의 3분의 1을 읽다가 포기를 했던 책인데 그 양이 많아서 네, 양이 예. 많고 너무 디테일하니까. 세밀하게 쓰셔서 예. 근데 요 더 뉴맵이라는 책은 거기에 있는 내용도 요약돼 있고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도 들어 있어서 좀 읽어보기에는 조금 더 편리한 책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일단 앞으로는 에너지의 패권과 에너지 관계에 따라서 전 세계의 힘의 균형도 달라지고 지도도 달라질 거라는 뜻일 텐데 네네. 뭐가 제일 먼저 어떤 나라부터 제일 먼저 바뀔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떤 나라부터 먼저 바뀔 거다가 아니라 중요도 순으로 이 사람이 챕터를 배치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앞서 제일 처음에 미국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석유하면 우리는 보통 중동을 떠올리죠. 중동이 가장 많이 석유를 생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책에도 그렇고 요즘 나오는 언론 지상에 보시면 미국이 가장 큰 세계 석유의 수출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먼저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도 산유국은 맞았지만 생산량이 과거에 중동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었거든요. 예. 불과 한 3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우디하고 맺은 게 이제 페트로달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975년도에 사우디의 중동 맹주 자리를 우리가 지켜줄게라고 약속을 하면서 예. 대신에 원유 결제는 전부 달러로 해라고 해서 지금 원유를 전부 저희가 달러로 결제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냉전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 석유 자원이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중동하고 더욱 공고하게 손을 잡았었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이 석유만으로는 도저히 수급이 안 되고 외부에서 석유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은 하지만 수입국으로서의 위치를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었고 예. 그게 중동하고의 관계였는데 1970년대에 그래서 미국은 석유 수출 금지법도 만듭니다. 우리가 생산한 석유를 밖으로 수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네 석유 안 쓰고 저장해 놓는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수입만 한다고 네네. 얄밉게. 네, 근데 그렇지는 않고 쓸 게 없어서 사실은 밖에서 지금 수입하는 상황이거든요. 충분히 캐내고 더 모자라니까 사오는 네. 거고 수출은 안 하는 이유는 그 안에서 쓸 것도 없는데 무슨 수출이냐? 네, 그래서 1970년도에 수출금지법까지 만들 정도로 미국이 그랬었는데 예. 이게 2008년도를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벤 버냉키 의장 기억하시죠? 예.
그 당시에 금융 위기를 넘겼던 지금 파월이 아니라 FRB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FRB 의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회고하면서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경제에 가장 유익한 사건이 쉐일 오일이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서 쉐일 오일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매장량이 나오면서 미국이 최대 산유국으로 바뀌었고 예. 그러면서 미국의 적자,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크게 감소를 했고요. 실제로 2007년 대비해 미국의 2019년 무역 적자 규모가 3천억 달러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2008년도에 미국의 석유 수입량이 전체 공급의 60%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2019년도에 이게 3%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미국은 세계 최다 산유국 지위로 오르는 거죠. 쉐일 층에서 오일이 나오는 그거를 짜서 쓸 수 있는 기술이 생겼으니까. 네, 아, 그래서 미국은 이제 수입도 안 한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자기 나라에서 석유가 나오면 그거는 캐서 쓰는 거예요. 미국이 일부러 아끼는 거 아닙니다. 네. 그 말이 맞네요. 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많이 생산이 돼서 밖으로 수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 결국에는 이 석유 수출 금지법도 폐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밖으로 이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의 이 에너지에 대한 정책이 변하고 세계 에너지 패권 지도도 그때서부터 크게 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최근 20년간 벌어진 에너지 업계의 가장 큰 일은 미국에서 석유가 더 많이 펑펑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미국은 이제 중동에서 석유를 사다 쓰지 않아도 되고 네.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두 가지의 변화가 크게 왔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미국에게 중동의 중요도가 떨어졌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하고 그렇게까지 혈맹처럼 지내면서 예. 우리가 너네 중동의 맹주 자리를 보호해 줄 테니까 했던 것도 미국이 이제 별로 신경을 안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도 했다가 풀었다가 중동에 대한 정책의 유연성이 미국이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럽의 천연가스 시장의 다양화하고 탈정치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미국이 생산한 셰일 오일, 셰일 가스를 LNG로 만들어서 유럽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선택지가 늘었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러시아의 천연가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에너지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관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게 결국엔 미국이 최대의 산유국 예. 많은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하면서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최근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이란의 핵 협상이 좀 타결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사우디가 약간 딴지를 걸기 시작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사우디가 안 돼. 이란은 봐주지 마세요. 네. 그럼 미국은 알았어, 사우디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재를 더 강화하고 했을 텐데 그랬는데 이제는 사우디의 그런 말이 안 먹힌다는 거죠. 별로 신경을 안 쓰죠 미국이. 그러니까 사우디가 약간 뭐 이런 표현이 좀 삐쳐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 얼마 전에 안 그래도 바이든이 사우디 국왕한테 전화했는데 네. 전화 안 받았대요. 그러기도 하고 그럼 사우디는 또 어떻게 하느냐? 예. 중국이 그 원유 사갈 때 너네 위안화 결제 허용할게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관계 내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미국 들으라고. 네. 네. 그래도 뭐 중국이 특별하게 미국에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니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알아서 하라고 하겠죠, 미국은. 그래서 아무튼 이게 거기서- 달러의 위상의 약화냐 아니면 사우디의 중요도가 미국한테 떨어진 거냐에 대한 논란도 경제계에는 사실 조금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이게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가 달러가 흔들린다. 음. 원유의 결제가 드디어 다른 화폐로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달러의 어떤 위상의 추락보다는 중동에 대한 미국이 생각하는 중요도가 추락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예.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중동의 그 나라들 석유만 안 나오면 네, 뭐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들하고 뭐 크게 더 다를 바 없이 취급됐었겠죠, 그동안. 그렇죠. 굉장히 에너지 자원 때문에 많은 부를 얻었고 그 예. 부로 갔죠.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상황이나 예. 이런 걸로 보면 사실은 선진국 대열로 올라가지 아직도 못하고 있는 게 그런 원인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미국이 가스를 캐내서 그걸 유럽에다 팔면서 유럽도 꼭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물론 네. 싸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나라도 가스 석유 많이 사다 쓰는 나라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석유를 팔고 가스를 팔게 되면 우리에게도 유리한 거네요.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LNG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하고 일본도 일종의 가격 협상력을 가지게 되면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굉장히 통상 압박을 하면서 대미 적자를 많이 일으키는 국가 딱 찍은 게 일본하고 한국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요구했던 것 중에 미국에서 셰일 오일, 셰일 가스 사가라라고 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본도 그랬고 그 당시에 인도도 그랬거든요. 우리야 어차피 뭐 카타르에서 사오나 미국에서 사오나 불만 붙으면 되죠, 뭐 가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에서 LNG를 수입하던 일본이나 한국, 인도 같은 나라가 미국이 LNG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이 가격 협상력도 가지게 됐고 예. 미국하고의 통상 문제에 있어서 대미 흑자를 줄이는 카드로 이걸 활용할 수 있어서 아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예. 여기서는 쓰고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일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 네, 사실이긴 하죠. 근데 조금 압박에 의해서 계약한 것 같은 모양새가 그 당시에 언론에 많이 비춰져서 미국이 압박해서 네. 뭐 못 이기는 척 들어주는 거죠, 뭐 우리 네. 입장에서는. 어차피 사서 쓸 거니까. 맞습니다. 러시아도 세계에서 자원 많이 남고 특히 석유가스 많이 나기로는 유명한 큰 맞습니다. 나라 중에는 네, 네. 손꼽히는 나라인데 러시아의 상황도 그럼 바뀌고 있는 겁니까? 네, 그래서 미국 다음에 러시아를 바로 다루는데요. 러시아가 세계 석유 생산의 빅3 중에 하나고요. 천연가스는 세계 2위 생산국이고 예. 그리고 수출은 제일 많이 하고 있고요. 러시아 GDP에서 약 30%가 석유와 천연가스로 이제 차지를 하니까 예. 러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죠. 에너지 자원이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서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 유럽 유럽 쪽으로. 국가들 쪽으로 러시아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펼치려고 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서진 정책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예. 이 책에서 굉장히 작년에 나온 책인데 우크라이나를 위험 지역으로 얘기하고 여기가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라고 이 책에 써 있거든요. 이미. 예, 예. 근데 서진 정책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동진 정책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왜요? 이 동진이라고 하는 거는 러시아가 중국하고 손을 잡는 것 그리고 러시아가 저희가 이제 가스나 석유를 그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 북극 LNG라고 그래서 북극에다가 LNG 생산 시설을 갖춰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극해를 이용해서 LNG를 생산해서 한국이나 일본, 동남아 국가로 LNG를 보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배로 실어서. 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중동의 힘은 더 약해질 테고 미국도 영향을 받을 테고 네. 이 유럽하고 지금 관계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가 더 밀접하게 이 한국이나 일본, 인도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면 러시아의 이 힘은 더 강해질 거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아, 우리도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때가 올 수 있다. 네, 미국이 러시아가 북극 근처에서 천연가스를 캐서 네. 북극해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배로 실어서 팔면 굳이 러시아는 LNG 생산 안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왜냐하면 파서 그냥 파이프라인으로 보내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뭘 액화를 시키는 시설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관점이었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LNG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좀 더 영향력을 펼치기 위해서 이미 예. 북극 지역에다가 시설 하나 만들었고 북극 LNG2라고 그래서 또 다른 시설을 지금 짓고 있고요. 예. 재밌는 거는 추운 곳에서 LNG 시설을 만드니까 만들 때는 돈이 좀 드는데 시설을 만들 때는. 네, 액화시키는 데는 돈이 좀 덜 든답니다. 너무 추워서. 에이, 그거 액화는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니, 근데 여기 책에 그렇게 조금 써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영하 저는 있는 대로 말씀드리는 몇 도에 겁니다. 하는 게 뭐 얼마나 큰 도움 된다고. 알겠습니다. 그건 러시아는 부럽네요. 땅 파면 가스 나오나 봅니다. 여기는.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이 이제 셰일가스, 셰일오일 때문에 전 세계의 이 에너지 패권 국가로서 존재감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데니얼 에긴이라는 사람이 미국이 이제 시추하던 지역들 그리고 이렇게 셰일오일이나 셰일가스가 많이 나왔던 지역들의 특성을 보면 예. 러시아에도 셰일가스나 셰일오일이 많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앞으로 예. 러시아가 그것까지 개발이 시작되면 와. 이 에너지원을 가진 국가로서의 패권의 지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러시아도 그걸 알 텐데 우리 땅 파면 셰일도 나올 걸. 네.
그런데 그렇다면 러시아는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이른바 그 탈탄소 친환경 정책 흐름이겠네요. 네. 앞으로 천년만년 계속 석유와 가스를 전 인류가 써야 러시아의 영향력도 강해지고 돈도 벌 텐데 태양광 풍력을 하겠다고 자꾸 저러니 저 되게 신경 쓰였겠어요. 이번에 어쩌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예. 그런 탈탄소 정책들이 더욱 가속도를 높일 걸로 보이는데요. 그걸 미래에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중간 단계가 천연가스거든요. 석유를 쓰던 데들이 천연가스로 많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천연가스의 수요는 계속해서 당분간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아까 동진 정책 쪽으로 얘기하는 게 중국하고 손잡는 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인다. 러시아와 이번에도 중국이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대규모 공급 계약을 중국하고 러시아가 맺었고 그 이후에도 제재에 중국이 조금 덜 동참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 그다음에 중국의 존재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연스럽게 중국 얘기로 옮겨오긴 했습니다만 중국도 러시아랑 안 친할 수 없는 게 네네. 중국은 엄청나게 석유와 가스를 수입해다 쓰는 나라인데 맞습니다. 주로 중동에서 수입하다 보니까 중동에서 수입하는 그 배가 오는 길목 거기를 미국 군함이 막아버리면 중국 인민들 10억 넘는 인민들이 다 굶어 죽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그쪽으로 안 오고 다른 쪽에서 석유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게 이제 러시아가 대안일 텐데 네. 중국도 얼른 그런 거 하고 싶겠어요. 맞습니다. 현재 이미 하고 있고요. 선도 굉장히 끈끈하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을 두 국가가 레닌의 마르크스주의로 뭉쳤던 두 나라가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시베리아의 힘이라는 이미 러시아에서 중국을 잇는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아, 파이프 이름이 시베리아의 힘이에요. 이게 시베리아의 힘이에요. 저희가 이제 독일하고 이렇게 직접 이은 걸 노드 스트림. 노르트 스트림 뭐 이렇게 예. 1, 2 이러지 않습니까? 예. 네. 중국하고 이걸 이미 2018년도 19년도에 완성을 시켜놨고요. 그걸 통해서 중국으로 러시아는 보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그 동진화해라고 하는 예. 그 해협을 지나가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하고 손을 더 훨씬 끈끈하게 잡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다 보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은 누구 편 들지 좀 모호했었던 거고. 네.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 중동이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중동이. 중동은 지금 세력 역화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은 이미 약간 그 에너지 패권에서 예. 어느 정도 정점을 찍었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동 국가들이 그래서 번 돈을 가지고 새로운 곳에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중동 문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석유왕국 중동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들어보죠. 중국 얘기도 좀 더 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때 들어주세요. 그럼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